생물결리학사회 팟캐스트 약과 제6화 조영제 과연 안전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녹음한 뒤로 되게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게 있잖아요. 우리 집 단골약국 환자 자가치료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이따 그것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거를 6월 12일 날인가 업로드했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벌써 2달 반이 지났어. 2달 반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어요. 순위권은 고사하고 존재 자체가 중간에 녹음을 하긴 했었죠. 근데 날려갔죠. 그냥 날라갔나? 좀 약간 허지부지 돼서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저희가 하도 벌려놓은 일이 많아가지고 조영제가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잖아요. 최근에 다시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런가? 사람들 모르잖아. 아무도 우리만 알잖아. 근데 요새 좀 언론에 기사가 됐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새 요새 안전성 서한이 이제 나왔고 안전성 서한이 나온 거랑 별개로 최근에 CT 조영제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 사고 이런 것 때문에 몇 달 전에도 기사가 나온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었고 그 후에 심평원에서 안전성 서한 발송한 것 때문에 조금 더 그래도 기사화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다뤄보려고 오늘 주제를 잡았거든요. 근데 일반인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도 안전성 사실 서한이라는 잘 그런 게 몰라요. 그러니까 안전성 서한이라는 게 우리들한테만 이렇게 레터로 날라오는 거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요즘- 건강 검진을 많이 하시고 하시니까 그쵸. 아셔야 될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번 다른 곳에서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라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듣는 분들에게 도움 될 것 같아서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자, 그래서 오늘은 주로 최방선 학술이사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준비를 좀 해오셨죠, 그래도. 좀 조사를 했죠. 이제 안전성 서한을 보고 사실은 저도 이제 보통 의학 관련 신문 보면은 가끔 조영제 때문에 사망사고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봤잖아요. 봤는데 이번에 또 식약처에서 안전성 서한이 날라와서 봤더니 몇 가지 품목을 생산을 이제 중지시키겠다. 갑자기 딱 중단시키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조금 왜냐하면은 저도 일선에서 우리가 다 약국에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MRI를 찍었다, CT를 찍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조영제에 대해서는 아무 어떤 인식이 없으시잖아요. 그 약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하잖아, 다른 곳에서는. 조영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조영제를 크게 그냥 두 가지를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요오드화 조영제, 요오드가 들어있는 요오드 화합물로 되어 있는 요오드화 조영제. 이번에 안전성 서한의 대상이 됐던 게 가돌리늄 조영제거든요. 가돌리늄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좀 약간 좀 생소해요. 네, 근데 MRI 조영제 시장에서는 가돌리늄 조영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커요. 전체 시장의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고 우리나라에서도 MRI 우리 검사할 때 가돌리늄 이걸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번에 안전성 서한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CT도 여러분들이 요즘에 왜냐하면 CT가 보험이 많이 되잖아요. 보험이 되는 관계로 오히려 CT 촬영을 훨씬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분들이. 근데 CT도 조영제를 써요. 물론 CT 중에 MRI나 CT 둘 다 마찬가지로 조영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암 같은 거를 감별하기 위해서는 써야 되거든요. 정확하게 보려면 CT도 조영제를 쓰는데 그때 쓰는 조영제는 보통 가돌리늄이 아니라 요오드와 조영제죠. 그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CT는 요오드와 조영제, MRI는 가돌리늄, 조영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사 분석해 보니까는 사망 사고가 꽤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 사망 사고의 원인은 대부분이 요오드와 조영제더라고요. CT 촬영할 때 쓰는 거. 이 요오드와 조영제가 알러지 반응이 많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아나필락시스 있잖아요. 그 반응 때문에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제가 건강검진을 받아보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검사할 적에도 검진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아프지 않았었는데 네. 검진을 받고서 너무 몸이 피곤해지고 하니까 이거 앞으로도 하는 게 맞을까? 뭐 하셨어요? CT 하셨어요? MRI 하셨어요? CT 했어요. CT? 네. 그러니까 CT가 조영제가 양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런 것 같아요. 되게 MRI보다 커다란 거를 MRI보다 가지고 훨씬 더 있어요. 많은 양의 조영제를 쓴대요. 그래서 만약에 뭐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한번 나타나면 제가 본 자료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이 아나필락시스 때문에 죽은 환자가 25명이래요. 우리나라에서. 나도 죽을 뻔. 한 해. 생각보다 한 많네요. 해. 그러니까 적지 이게 않은 건데. 적지 그러게요. 않은 건데 이게 음.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많이 쓰니까. 확률이 올라갔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아, 워낙 CT 를 빈번하게 하기 하니까. 때문에 CT 음, 촬영을 그래서 그렇구나. 너무 이제 뭐 거의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하신 자료에는 확률은 10만 분의 1이라고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네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250만 건 하면 25명 사망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네요. 근데 실제 그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심평원 자료 있잖아요. CT 검사 건수가요 370만여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그러네. 10만 분의 1에 넣으면은 맞네요. 30명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확률이요. 그 정도 숫자가 나오네. 네, 근데 이제 그 25명이라는 숫자도 보고된 것만 25명이에요. 맞아. 제대로 저는 보고되지 좋은 않은 거 있을 건데. 건수가 원인이 그치, 확실하게 뭐안 인과관계가 밝혀진다든가 이런 지금도 식으로. 그 CT 그러니까 조영제 만든 회사에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망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저는 정말 인과관계 이 말 정말 싫은데 난 가다실 제가 얘기할 때도 공격당했던 게 인과관계가 없는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마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제약회사나 의료업계에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인과관계를 환자가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전혀 책임을 그쵸. 물을 수 회피를 없는 할 수가 거예요. 있는 아주 좋은 어떤 핑계거리인 거지 이 인과관계라는 말 자체가. 근데 어쨌든 25명 2년 전에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이오프로마이드라는 게 요드 조영제의 상품명이에요? 아니요 브랜드네임이 아니고 네. 이거는 성분명이죠. 성분명으로? 네, 성분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거 조사해 보니까는 뭐 사전 검사라든지 그러니까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의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거를 사전 검사 예전에 뭐 얼마 전에 봉침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그 소량을 넣어서 외주입해서 반응을 보고 이제 이 사람이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올 확률이 좀 높다 싶으면 그거 쓰면 안 되거나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 제대로 하지 않고 조영제를 주입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안전 불감증이 더 문제지. 오히려 그런 안내는 잘해. 약뭐 이거 끊어라. 뭐 메포민도 뭐 며칠 전 뭐 2, 3일 전부터 끊어라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알아서 잘 요즘에는 그런 거는 오히려. 근데 실제로 시술을 할 때 자기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광고하지 않나? 그 왜 페니실린 같은 거 쓸 때도 미리 그 원래는 체크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네. 스킨 테스트로 하거든요. 네. 제가 종병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하는데 그거 한다고 100%또 예방되는 게 100%는 아니야. 아니어서 맞아, 봉침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안 하는 거예요. 물론 하긴 해요. 그리고 특히 꼭 해야 되는 스텝하게 항생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약간 빈도가 높은 애들은 꼭 하는 애들이 있는데 다 하진 않아요. 그리고 그거 해도 100% 예방되지 않아요. 그거 네. 거기선 괜찮았는데 근데 나중에 아무나 괜찮아, 들어가서 날 괜찮아. 수도 있죠. 이게 그러니까 아나필락틱 쇼크 같은 경우도 이게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긴 해요, 사실. 그럼 저희는 조영제 알러지 테스트를 전혀 안 하나요? 하긴 해요. 아. 원래 원칙적으로 또 해야 돼요. 근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스킵을 하고 안 하는 안 하는 곳이 경우가 있기도 있다는 거죠. 뭐 기사상으로는 저도 안 했어요. 안 안 했죠. 하셨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을 뻔했어. 유방암 환자가 CT 촬영하다가 조영제 때문에 죽은 사례가 있어요. 여성 사례인데 그 유가족도 주장하는 게 그거더라고. 사전 검사 안 했다. 그래서 그거는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니 그래서? 이거는 얼마 전이라 청와대- 판결 청와대 거기 국민청원에 올라온 건데 이거는 아직 모르죠. 하긴 요새 보면 판사들한테 호소하는 것보다 국민청원에 맞아요. 아니 판결이 정말 이상한 거 많아요. 신문고를 두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청와대에 진짜 직접. 신문고를 다시 설치해야 될 판이. 그래서 뭐 아까 그 여성 사건은 아직 가장 최근 사건이 올해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5월이네요. 그래서 아직은 이거는 뭐 어떻게 해결된 건 없고 얼마 전에 또 다른 거 7월달 기사를 보면은
올해 3월에 요오드와 조영제를 써서 사지 마비 장애 판정을 받은 환자인 경우는 이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7월달 기사예요. 올해 7월달 기사고. 그리고 아까 사망 사례가 25건이라고 그랬는데 전체 부작용 보고된 건수가 거의 2만여 건에 달해요. 2016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게 2009년도에는 1688건이었는데 7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은 거죠. 거의 2만여 건, 그러니까 18,240여 건? 이게 왜 이렇게 늘은 거예요? 검사를 많이 해서 그런 거죠, 저는. 기하급수적으로 검사를 많이 해서. 병의원에서 검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잖아. 그래서 네, 많이. 아니 근데 많이 하는 것도 많이 하는 건데 2중 3중으로 해요. 내가 병원 옮기잖아요. 이거 맞아요, 또 해야 돼요. 맞아요, 음. 맞아. 예전에 했던 그러니까 거 그런 것도 무시하고. 사실 이런 위험을 올리는데 한몫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병원 옮길 때마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검사 너무 많이 하는 거. 그러니까 전에 했던 병원에 검사 기록 같은 걸 공유를 서로 하면은 불필요한 검사 같은 걸 좀 줄일 수가 그리고 있잖아요. 검사를 또 하고는 사실은 요오드와 조영제보다 가돌리늄이 더 문제예요, 사실. 가돌리늄 얘기 아직 안 했지만 이거는 문제가 되는 게 가돌리늄의 사용이 그게 MRI 몸에 축적될 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요오드와 조영제를 옛날에는 MRI도 많이 썼거든요. 네, 썼는데 요즘에는 가돌리늄으로 많이 가돌리늄이 개발된 지가 25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점점 그거를 많이 쓴 이유가 얘는 알러지 반응이 안 일어나. 그러니까 훨씬 좋은 거지. 그리고 아나필락시스가 거의 잘 안 일어나고 요오드와 조영제.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장점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커졌죠, 많이. 아. 근데 20년이 지나니까 나타난 부작용이 가돌리늄 축적에 의한 여러 가지 아까 뒤에 나오겠지만은 외국엔 용어가 있더라고요. 가돌리늄, 그러니까 GDD, 가돌리늄 디포지션 디지즈라고 그래가지고 가돌리늄이 몸에 축적이 돼서 나타나는 그게 중금속이잖아요. 병이.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원래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미네랄이 아니잖아. 우리 몸에서 사용되는 뭐 칼슘 같은 미네랄이면은 배설 기전이 대사를 거쳐서 배설되는 기전이 있는데 가돌리늄 원래 우리 몸에서 생체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니까 배설 기전이 없는 거죠. 배설은 축적이 되죠. 배설은 되는데 일부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일부가 축적이 잘 거지. 된다는 거죠. 네, 원래 배설이 아예 조영제라는 안 게 되는 가장 좋은 조영제는 완전히 배출 다 돼야 되는 건데 얘네가 남아 있는 건데 문제는 얘가요. 우리 몸에 안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식약처에서 이번에 생산 중단을 하게 한 조영제들의 근거가 되는 게 EU에서의 EU가 이 가돌리늄 이런 거 얘기하면 복잡한가 선형 이런 아니 거. 괜찮아. 네. 그러니까 이후에서는 지금 어떻게 했어요? EU에서는 이제 가돌리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구조에 따라서. 네. 그래서 체인형으로, 그러니까 선형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 말 그대로 일자하게 네, 선으로 쫙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느려진 거 있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조영제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는 케이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처럼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이게 동그랗게 이렇게 자기들끼리 삼투명 구조로? 그쵸. 예, 이게 뭐라 그러지? 영어로 하면은 매크로 사이클릭인데 이게 거대 분자, 어 거대 고리, 분자 고리, 고리형. 거대 고리형. 이게 네. 약간 케이지, 그러니까 약간 뭐 세장내 이런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가 있는데 그 두 가지 구조 중에 선형, 라인형 있잖아요. 그 선형이 훨씬 몸에 더 축적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이제 시판을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시판을 중지 결정 내렸거든요. 근데 근데 중지를 한 이유는 사실은 뭐 다른 곳의 축적보다는 뇌, 브레인에 그러니까 사람의 뇌에도 축적이 된다 이거든. 이게 발견되면서 EU에서는 이거는 좀 약간 심각한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스탑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EU만 그렇게 했지 다른 나라는 아직 많이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가 이제 그거를 보고 고민을 좀 하다가 이번 안전선언을 이번에 세 번째 가돌리늄에 대해서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EU처럼 점진적으로 몇 개 품목은 그냥 생산을 시키지 말고 선형 말고 거대 고리형 있죠. 약간 축적이 덜 되는 형태 요것만 써라 우선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번에 서한을 낸 거거든요. 식약처는. 근데 가돌리늄 중에서 거대 고리형이 그래도 조금 안전하니까 가돌리늄으로 만든 제품은 선형은 쓰지 말고 가급적 거대 고리형을 써라. 그걸 우리나라 우선적으로 쓰라고 이제 식약처에서. 병의원이 그런 식으로 권고를 하면서 이번에 서한을 낸 거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아니 우리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병원에 물어보고 싶으면은 그걸 물어보면 돼요.
어떤 제품을 쓰는 건지. 대답을 해주실까요? 그거를 제품명은 알려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거 우리 이거 페이스북 있잖아요. 네. 페이스북에 제가 글을 써가지고 올리는 이유도 예. 이거를 검사하기 전에 좀 제품 이름이나 이런 걸 좀 물어보고 뭐 좀 환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약간 물어볼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그쵸. 들어서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조영제가 무슨 약이라는 개념,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개념 전혀 없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사 맞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니 그냥 검사를 반대예요? 한다고 생각하지 이게 무슨 약품을 아, 쓰고 이게 맞아요. 우리 몸에 뭐 나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인지를 근데 그거를 사실 저도 제가 약사가 아니면 못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좀 주의를 환기를 시켜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제가 또 이제 뭐 여기 사례 하나 적어왔는데 뭐 노리스인가 미국의 헐리우드 배우의 부인이 그 부인이 얼마 전에 소송을 냈어요. 그게 가돌림 조영제에 대한 소송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었어요. 예. 그 지나 노리스라는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이 어느 날 갑자기 그 MRI 검사를 막 그 하고 나서 어떻게 연인을 알 수 없는 뭐 통증 같은 거 이런 걸 느끼고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원인이 뭔가를 몰랐다는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이게 가돌리늄 조영제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거를 그리고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조영제 때문이라는 인지를 잘 못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의료진이 권해서 MRI를 여러 번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차를. 여러 번 했대요. 네, 그 여러 번 그 정확한 그 횟수는 여기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자기가 이제 나중에 자기 남편이랑 알아본 결과는 자기처럼 이렇게 가돌리늄 축적에 의한 그런 통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약간 새로운 어떤 증상에 만성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걸 알게 됐고, 왜 이런 거를 미리 알려주지 않았냐? 알았으면 내가 검사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소송을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돌리늄 축적 질병, 그러니까 GDD라는 질병에 대해서는요, 좀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이게 그 외국의 자료를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신생 질환이에요. 이름이 붙여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발견돼서 사실은 몰라요, 잘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져야 되는 질병이고. 가급적 그 걸리지 않게 예방하라는 게 최선이네요. 지금 현재는 그렇고 이제 이게 평생 이 증상을 그렇죠. 가지고 가야 될 확률이 아주 높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이렇게 조사하면서 봤는데 이 가돌리늄 조영제에 대한 이제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 기사들이 하나같이 댓글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는 몰라 사람들 뭘 알아야 댓글을 이름 달지. 자체가 너무 생소해요. 그리고 그 거의. 기사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 대부분이 이거를. 그래도 몇 년 주기로 계속 건강검진하며 뭐 MRI 그러게요. 찍고 많이 요새는 찍고 다 할 텐데 한 번씩 다 찍고. 확률이 정말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에 의외로 이런 MRI를 해야 되면 해야 돼요. 사실 그렇잖아요. 위험하다고 해서 꼭 필요할 땐 해야 해야 되는데. 되는 게 맞고 근데 문제는 아까 그 지나 노리스라는 여성도 예를 들어서 사실은 그러니까는 MRI를 여러 번 찍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찍을 필요가 있는 질병이었나? 류마티스 관절염인데 그러니까 무슨 종양이나 이런 거라면 그렇잖아요. MRI 조영제 써가지고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죠. 그 종양의 어떤 그 캐릭터 그러니까 그 특성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조영제를 써서 봐야 돼요. 그래야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조영제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차이가 확연하게 나요. 뭐 자료들 보면은 조영제 쓰지 않고는 정확하게 종양의 특성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질병이면은 써야 돼요, 사실. 근데 그 지나 노리스 여성의 경우는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 종양하고 연관도 없고 그리고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그런 가돌리늄 축적 증후군의 질환의 리스크 팩터를 10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이 더 그런 게 잘 있어요. 생겨요? 자가 면역 질환이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코케시언 그러니까 서양 백인 여자들이 취약해요, 이 질환이. 남자보다는. 이게 면역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요즘에 그 GDD가 좀 더 그 연구가 되어져야 되지만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체크했는데 이 여자는 정말
류마티스 관절염도 자가 면역 질환이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를 갖고 있었던 거죠, 사실.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 GDD에 더 걸릴 확률이 높아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런 것 같아요. 가돌리님을 똑같이 그리고 써도 더 확률이 아직 높다. 피어리 이론이고 입증된 건 아닌데 이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그 추측을 하건대 연구자들이 이게 면역 반응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그 질환의 증상 증후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가돌리늄 증후군의 가장 큰 부작용은 그 NSF라고 신원성 전신 섬유증이거든요. 근데 그거와 별개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가돌리늄 축적 뭐 질병 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안전선 서한에도 신원성 전신 섬유증이라는 질환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돌리늄 축적 증후군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건 아직은 좀 연구가 덜 돼서 안 집어넣나 보다. 아주 최근에 나오는 거고 최근에야 문제가 된 거고 그 제가 말한 그 지나 노리스 그 여성의 기사도 최근 거예요. 아주 최근 기사고 신원성 전신 섬유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쉽게 말하면 피부 여기저기가요 섬유화가 일어나가지고 피부가 아주 흉측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그 결합 조직 이런 것들로 들어차서 그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게 되고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면 흉터 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세포들이 변하는 거거든요. 그 몸이 여기저기 되게 흉터 막 생긴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근데 엄청 흉측해요 사진 보면 그거.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우선은 가돌리늄 조영제만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네. 우선은 MRI를 정말 필요할 때 하는 거죠. 특히 조영제를 쓰는 MRI도 쓰지 않는 경우와 쓰는 경우가 있고 어떤 또 병원에는 막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위험한 조영제 쓰지 않는 뭐 필요 없는 그런 뭐 MRI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지만 꼭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차피 MRI 한번 했는데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감별이 안 되면 그래서 MRI를 하되 조영제를 써야 되는 경우는 있다. 네, 그래서 절대로 난 쓰기 싫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써야 될 경우는 써야 되는데 문제는 너무 이제 자주 많이 하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고 횟수가 최대한 좀 횟수를 줄이는 방향이 더 나을 것 같고 축적이 문제니까 가돌리늄 몸에 축적이 되면 이게 얼마나 몸에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그것도 정확한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한 축적 증후군 이 질환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가돌리늄 조영제를 쓴 지 25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래요? 지금 25년 됐잖아요. 이거 쓴 이제 지가. 사용 경험이. 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는 몰랐던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쓰면서 생겨난 부작용이기 때문에 여튼 가능하면은 조영제 사용의 횟수를 줄이는 게 좋고 두 번, 그러니까 꼭 써야 될 경우에만 쓴다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의사나 의료진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되게 좀 껄끄러워해요 환자들이. 근데 어렵죠. 네, 근데 그걸 하셔야 돼요. 내 몸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의사가 전문적인 어떤 의견을 예를 들면 존중을 해줄 필요는 있지만 그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정보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환자에게 있다. 그거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껄끄러워하지 말고 하라. 그리고 아까 앞전에 얘기는 안 했지만 그 거대 고리형에다가 그 이온형이냐 비이온형냐에 따라 또 나뉘는데 비이온형인 경우, 그러니까 이온화가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온이라는 게 그게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왜 플러스만의 전하를 띠냐 안 띠냐인데, 그래도 비이온형, 거대 고리형 가돌리늄 조영제가 제일 안전한데 그 브랜드를 가르쳐 드릴까? 네, 얘기해봐요. 그런 걸 가르쳐줘야지. 그 브랜드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그 프로헨스, 그다음에 가도비스트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로헨스라는 브랜드 네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쓰죠. 수입해서 쓰죠. 가도비스트는 많이 쓸 텐데 바이일 건데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제일 안전할 수가 있어요. 학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상품명을 좀 기억을 해놨다가 뭐 가도비스냐, 뭐 어디 거냐, 뭐 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조금 정보를 구하고 좀 의료진한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맞아요. 네. 네. 고스란히 부작용은 환자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요드 성분으로 된 프로미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러면 좋을까?
그 아나필락시스를 알고 예방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가돌리늄 조영제는 아나필락시스 부작용이 별로 없는데 요드로 만든 조영제는 아나필락시스가 제일 큰 부작용이죠. 제일 네. 심각하고요. 크고 또 CT 촬영은 아까 말했지만 조영제 양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음. 평소에 내가 예전에 어떤 약물에 아나필락시스 경험이 있었다든지 약간 그걸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떤 알러지에 나는 좀 취약하다. 그런 사람들은 사전에 의료진한테 그것을 말을 해서 그래서 사전 검사를 좀 받는 게 예, 좋은가요? 그 필수적으로 하고 완벽하진 미리- 않지만 그래도 조금 그렇죠. 그래도 도움은 의료진한테 된다. 충분히 자기의 그런 부분에서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그걸 의료진이 먼저 체크를 해주면 좋지만 뭐 우리나라 의료 상황이 보면은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항상 시설에만 돈을 투자하지 종병이라는 곳이 네, 사실 의료진들 자체가 뭐 사람이 좀 인력이 많아서 좀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백업을 좀 하고 그러는 게 좋은데, 그죠? 종병은요 충분히 사실 여유 있게. 사람에겐 투자하지 않아요. 음. 네, 대부분이. 아 근데 맨, 이제 맨날 수가 얘기를 하는데 수가가 문제가 아니야. 네. 그런데요. 제가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을 대할 때 이렇게 드는 생각인데 그런 뭐 몸에 안 맞는 약 없으세요? 그러면 굉장히 그걸 가볍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뭐 글쎄요 옛날에 뭐 진통제인가 이러면서 뭐가 있었는데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있었으면 좀 그거를 그쵸. 기억을 이름을 알고 그러니까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아니면 좀 기록을 있었다는 해놓든지 사실을 그랬으면 기억만 좋겠는데. 하고 있고 그게 무슨 약이었는지 근데 이제 무슨 근데 항생제인지 뭐 진통제인지 그게 환자 수를 기억해서 탓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온전히 보건의료 쪽에서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에듀케이션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의료진들 우리나라 그 종병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뭐 여러 가지 사건 기사를 관심 있게 보죠. 예전에 뭐 있잖아요 사망 사고. 옛날에 임신한 여자 입원한 사람 혈전으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네. 사실 임신한 사람은 훨씬 혈전 그 위험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병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기들이 제대로 된 케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리스크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랬겠어요. 안전불감증이지. 근데 그런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어요. 의료 그 현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그거를 프로토콜화해서 기본적으로 표준화해서 기본적으로 다 하면은 그 리스크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 확률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안 돼 있다는 거지. 여기 요오드화 조영제 같은 경우도 저희 얼마 전에 약대생이 실습하러 온 애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 CT나 뭐 MRI 한 적 있냐? 일단 자기 한 적이 있대요, CT를. 그 어린 나이에 벌써 했냐? 이러면서 제가 근데 뭐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조영제를 맞았는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래서 그 요오드화 조영제구나. 근데 그거 할 때도 자기 사전 검사 하지도 않고 그냥 거기 간호사인가 뭐 하여튼 거기 일하는 사람이 몸이 좀 뜨거워질 수 있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에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는 그 거예요. 환자한테 뭔가 정보를 제공하는 거 굉장히 인색해요. 맞아요. 그리고 뭐 설마 이런 10만 분의 1의 그 확률은 아주 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생기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의 그런 안전불감증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각성하고 환자들에게도 저도요 약국에서요 자기가 있는 알러지 있었대요. 근데 들어보면 아나필락시스 비슷한 아주 심각한 건데도 약물 이름 몰라요. 그거 병원에서 안 적어주더냐 그랬더니 안 적어줬대요. 그냥 그거를 챙겨줘야 되는데, 그죠? 원래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심지어 제 주변에 있는 병원인데 페니실린하고 그 엠피실린 아니 아목시실린이 페니실린 계열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설마 아니 있어요.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아니 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그래가지고 의사가 모른다는 거예요? 예, 환자가 자기가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고 그랬대요. 아목시실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를 해서 이분이 페니실린 알러지가 있다고 그러더라. 그랬더니 아, 이름이 다르니까 다른 이름이 걸로 달라요. 그거 아니라고. 좀 심한데. 하기야 막. 아미노 페니실린이잖아. 조금 아닌가? 아니 그렇잖아. 아니 얼마 전에 아미노기가 붙었으니까 괜찮은 거야?
암페실린 G가 있고 알아요. 예. 그렇죠. 암페실린이 있고 다 조금씩 다르잖아. 아미노비가 있으니까 그런 캄프라치가 경우도 아니 있잖아요. 생길 그렇게 거라고 막 생각하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다른 환자를 그런 걸 챙겨주겠어요. 다른 분이 약간 세파클로 알러지가 있다고 했는데 세클린을 또 내셨다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세칼리는 세파클러가 아니라고. 제품명 그러니까 그 성분하고 제품. 그래서 성분만 처방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약간 그런 분도 근데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좀 그 정도는 좀 심각. 그거는 되게 극단적이고 아마 흔하진 잘 않을 것 없겠죠? 같고. 그러게요. 잘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가벼운 알러지에 대해서도 약간 경각심은 없는 것 같아요, 의료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필락시스는 위험하지만 약간 뭐 아주 가벼운 알러지. 그거는 그냥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자료에 스테로이드 주사 미리 맞추면 된다 이런 그런 식이지. 항히스타민하고 네. 스테로이드 맞추면 되지. 네. 그리고 뭐 얼마 전에도 저기랑 비슷해. 그 사람들 오딱 먹으러 가기 전에 약국에 와서 세트리진 하나. 약 달라고. 아니 그러잖아. 근데 옷 안 타는 약. 근데 나는 그것도 가끔 가다가 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옷이 심하게 오르는 사람은 이거 갖고 어림도 없죠. 안 되니까 그런 근데 사람은 먹으면 우리나라 안 된다. 아예 다 아나필락시스에 그래. 대한 매니지먼트도 외국과 좀 프로토콜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봉침 사건 터졌을 때 있잖아요. 한의원에서 봉침으로 죽었잖아요, 여자가. 네. 그래서 뭐 그것도 아나필락시스였죠. 네, 근데 네. 그 봉침 그래서 그 응급용으로 에피네프린 주사 그거를 뭐 비치를 하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말이 많았는데 네. 어떤 현지 그래야 빨리 그 근데 한의원에서 현직 배치를 의사가 하니까. 현직 의사가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나필락시스 그 쇼크가 왔을 때 에피네프린 잘 안 쓴다 이거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현직 의사가 실제로 아니 그런 그게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스테로이드하고 항히스타민제를 우선적으로 쓰고 어. 에피펜은 거의 잘 안 쓴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아니 근데 스테로이드 갖고 아나필락시스가 그러니까 그래서 컨트롤이 제가 되나? 알기로는 아나필락시스의 드로우 초이스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게 에피네프린인데 우리나라 현장에서는 에피네프린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다?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 그거를 맞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 그거?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사람이 현직 의사가 맞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아니 가이드라인 다를 수가 있나? 다를 수는 에피네프린 있죠. 근데 다 외국과 아니. 따오지 않아요? 그건 가이드라인? 물론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좀 다르게 쓰나? 이거는 그게- 현직 의사들만이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의아했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는 무조건 에피네프린 먼저 샷 들어가야 되는데 가능한 빨리 그렇지 그게- 않나요? 현장에서 처치를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지금 아나필락시스 환자들에 대해서. 그쵸 그 얘기를 근데 그 현직 사람이 의사가 잘못 했을 수도 얘기를 있겠죠? 했을 가능성이 많겠죠. 아니 의사들이 그래서 그거를 그 잘 사람이 모를 뭐라 가능성은 그랬냐면은 없겠고요. 아니 뭐 실제 그거는- 의료 현장에서도 에피펜 같은 거 거의 쓸 일 없는데 뭐하러 한의원에 에피펜을 놓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아니 아나필락시스면 당연히 에피네프린을 써야 되는데 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나? 뭐 한의사가- 의원들도 잘 안 갖고 있는데 한의사가 한의원이 이걸 왜 갖고 있어? 옆에 이런 그 식으로. 가정의학과 의사한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 근데 그거 제대로 대처를 못했다는 거는 그럼 그 그럼 그 가정의학과 가정의학과에는 그게 없었다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얘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그러면은 최소한 응급실에 그러게. 있는 병원에 연락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러니까 그런 응급 체계에 대해서 완전 좀 이상한, 근데 좀 그러니까 약간 그런 큰 병원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 같다라는 에피네프린을 생각이 정도 들어요. 돼가지고. 이게 아무리 로컬에 있는 있어야 의원이라고 되는데. 하더라도 간단하게 그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그거 구비하는 게. 아니 근데 그런 정도는 갖고 있는 게 맞는 거 에피네프린은 아닌가? 외국 같은 경우는 일반인 집에도 있잖아. 맞아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욕실에 놓고 있잖아요. 알러지 있는 사람들. 아나필락시스의 그 전력이 있는 사람들 집에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냥 그러면은 선비. 그냥 뭐 진짜 응급상황이면은 그냥 큰 병원 응급실로 빨리 보내면 되지 그- 이런 식인 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있냐면 최대한 빨리 맞고 응급실 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최대한 할 수가 빨리- 없는 거잖아요. 그치 우리나라는 그런 어. 시스템인 그러니까 거죠. 빠른 조치를 못 하는 거죠. 그쵸 어. 최대한 그러니까 응급실을 가는 거는 맞는데 네가 에피펜을 먼저 맞추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럼요. 그게 시간을 그래야 잡히는 살 수 건데.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그 뭐야 빨리 병원에 더 빨리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뭔지 모르겠네. 우리나라 119는 더 빨리 오니까. 아니 로컬 기관에서는 어쨌건 쓸 일이 많지는 않으니까 갖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약국은 벤토린 에보알러가 꼭 하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천식 환자가 그 뭐 좀 밤늦게라든가 이럴 때 처방 하여튼 들고 와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약을 구할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좋은 조제가 생각이 나간 적이 없어요. 이지만 그래서 맨날 유통기한 다 되면 반품하고 근데 벤토린 에볼라가 딱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 이건 네. 왜냐면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장 필요하면. 물론 근데 그것도 처방이 있어야 그 되지만. 약이 처방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환자가 천식 있는 환자예요. 근데 저녁에 와가지고 자기 약이 떨어졌는데 이걸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환자한테 그걸 줘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처방이 없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네. 한 번 정도는 리필을 하든지 그런 그러게요. 합리적이지. 그런 약 몇 처방전 가지는 리필 같은 거는 몇 가지 도움이 정도는 뭐 되겠지. 다 하자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도 근데 벤톨린은 항상 스페어 하나에 돌아주는. 그러니까 그건 환자가 잘못도 있는 거야. 네, 그 그러니까 항상 스페어를 생각하는 항상 둬야지 스페어로 자기가 만성 질환이 둬야 있으면. 그리고 그렇긴 벤톨린 한데 자체가 얼만큼 약이 남았는지 보이지도 않잖아. 숫자도 안 이렇게 뭐 없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스페어를 갖고 있어야죠.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긴 한데 우리는 이 일을 주로 전담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왜 이걸 관리를 안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는 환자들 보면 자기 생업이 있고 정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지. 네. 그리고 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안 챙겨놓고서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좀 안 되냐고 이런 게 심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뭐 생활 전반에 다 있는 근데 것 같지 솔직히 않아요? 이러한 거는 그 약사가 개인 자기 전문적 판단에 의해서 먼저 약을 주고 이런 게 가는 게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환자가 들어요. 힘들 거예요. 네, 이런 거는 사실 이 사람 당장 필요하고 그것 그렇죠. 때문에 그런 응급실 면도 가기는 있긴 조금 있죠. 그러니까 의사들은 뭐 응급실 보내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응급실에서 처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결론을 프로헨스 가도비스트. 그럼 그것도 가르쳐줘야죠. 그 요드 조영제는 뭐가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가? 그런 게 없어요. 없죠. 요드 네. 조영제는? 네. 아, 요드 조영제는 그게 없고 요드 조영제의 가장 문제점은 그건 알러지 반응이기 때문에 오늘 뭐 조영제에 대해서 좀 다뤄봤는데 뭐 별로 사람들이 많이 들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항상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 때는 그래도 우리가 아니면 남들이 안 하는 거 그리고 해놓으면은 나중에 뭔가 이걸 좀 참고해서 누군가가 유용하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데 하여튼 맞다 뭐 아는 얘기 있어요? 아니 조영제 뭐 안전한 조영제 개발 뭐 되니 안 되니 이런 말도 있긴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아니 근데 우리나라 연구진이 하고 있는 건데 가끔 이거 기사가 떠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한 조영제가 있다던데 그거는 뭔가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리더라고요. 아직 개발 중입니다.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됐어요. 아직 이거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직은 위험할 수도 있는 가톨리즘을 그거는- 쓴다 이거지. 근데 이건 좀 포인트가 다른 문제긴 한데 조영제 문제가 아니고 그 MRI CT 찍을 때 이제 방사선 피폭되는 양도 물론 1회로 따지면 적지만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도 의료진들이 하나도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얘기 전혀 안 하니까. 그 방사능 요즘에는 방사능 레디오 액티브 뭐 이렇게 물질 넣어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는 거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검사하고 나면은 내 몸이 피폭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동안은 특히 어린이와의 접촉을 뭐 끊어라. 그리고 소변을 가능하면 개인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공용 화장실 이용할 때는 물을 2번 이상 내려라. 이런 걸 다 얘기해줘. 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잘 안 해주는 것 같던데 심장으로 배설되니까 물 많이 마셔라 뭐 이런 거. 되게 그거 심플하지만 중요한 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 안 해줘요. 근데 그런 걸 잘해주는 게 사실 좋은 되게 의료인데 네, 그런 좋은 걸 잘해줘야 서비스고.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걸 잘하는 게 질 높은 의료지. 자기가 피폭된 줄 모르고 거리를 쏘다니고 그러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또 나도 모르게 방사능에 또 노출되는 거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게 좋은 서비스가 아닌데. 그렇지. 그런 정보를 주는 게 좋은 우리나라는 서비스인데. 그럴싸하게 포장하는 건 잘해. 맞아. 사람이 관여하라고 무슨 로봇을 하고 기계를 그래서 쓰고 좋은 것처럼 네. 말하지만 우리가 지하철 타면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방사능이 나도 같이 피폭되는 그렇죠. 수가 있어. 그런 사람들 지나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내가 조심하게 검사한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조심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좋은 거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주거든요. 우리나라는. 자, 다음 주제를 녹음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두고 가니 조그맣고 동그란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동그랗고 달콤한 저 하늘의 달보다도 커다란 고소한 이곤약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동그랗고 달